우리말이니까 적당히 해도 돼. 이렇게 넘길 수가 없어요. 만만하게 봤다가는 뒤통수를 맞는 게 국어 과목이거든요. 책 많이 읽으면 알아서 잘하겠지? 이것도요, 오해일 수도 있어요. 안녕하세요. 어디든 학교의 하유정입니다. 오늘은 초등에서 국어 공부를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에 관해 학년별로 정리를 해드릴 거예요. 사실 수학 같은 과목은 학년별로 배우는 게 명확하다 보니까 이 학년에서는 적어도 이만큼은 알아야 해. 이건 확실히 알아야 다음 학년 공부로 잘 이어갈 수 있어. 이게 딱 세워지잖아요. 그런데 언어 공부에 해당하는 국어와 영어는 상대적으로 수학만큼은 학년별로 명확하게 단계가 나눠져 있는 게 아니라서 어떻게 공부를 시켜야 하는지, 그냥 학교에서 교과서 공부하는 것만으로 충분한지, 이게 좀 안개 속에 좀 갇혀있는 그런 느낌 아닌가요? 그러다 보니 그 중요도에 비해서 우리가 들이는 공은 그렇게 깊지 않을 수도 있어요. 자, 혹시 도구교과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말 그대로 학습의 도구가 되는 과목, 이런 뜻이거든요. 결국 국어가 튼튼해야 문제를 빠르게 읽고 그리고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내가 알고 있는 걸 제대로 표현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절대 우리말이니까 적당히 해도 돼, 이렇게 넘길 수가 없어요. 만만하게 봤다가는 뒤통수를 맞는 게 국어 과목이거든요. 책 많이 읽으면 알아서 잘하겠지? 이것도요, 오해일 수도 있어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초등국어 어떻게 잘 챙기면 좋을지 이 말씀을 드리기 전에 초등국어가 어떤 골격으로 이루어져 있는지부터 말씀드릴게요. 초등국어는요, 총 6개의 영역으로 나눠져 있어요. 바로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매체, 문학, 문법, 이렇게요. 학교에서는 각 영역을 골고루 학습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정에서 이 모든 영역을 세분화해서 지도한다? 이거 너무 머리 복잡하죠. 그래서 우리가 가정에서 아이를 지도할 때는 읽기와 쓰기, 그리고 읽기와 쓰기의 재료가 되는 어휘, 이 세 가지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여기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이 읽기는 뭐예요? 초등에서는 독서에 준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런데 이 독서는 제가 할 말이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다음 영상에서 다시 한번 더 자세히 다룰 예정이고요. 오늘은 우선 독서를 제외하고 국어 학습을 어떻게 학년별로 나눠서 접근하면 좋을지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먼저 1, 2학년입니다. 우선 초등 저학년 부모님들께 당부드리고 싶은 거 하나. 너무 서두르지는 마세요. 특히 1학년은 부모 품에서 떨어져서 처음으로 학교 생활을 시작하는 시기거든요. 적응이 최우선 목표다라고 보시면 돼요. 괜히 학습적인 부담까지 주게 되면 적응 기간이 더 길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시기는 본격적인 학습이 시작되기 바로 전 단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꼭 챙겨야 될 것은 있죠. 우선 초기 문해력에 속하는 한글 완성만큼은 놓치지 않고 꼭 해주셔야 돼요. 1학년 1학기 안에 늦어도 2학기까지는 기본 받침 글자까지는 적어도 읽고 쓸 수 있는가, 이걸 봐주셔야 되고요. 2학년 때까지는 복잡한 이중 모음과 그리고 겹받침 정도, 그리고 헷갈리기 쉬운 맞춤법을 신경 써서 잡아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학교에서 하는 것 말고도 가정에서도 받아쓰기 활동을 가볍게 해보세요. 자, 들리는 대로 받아 써보는 그 활동은 청각적 정보 처리 능력에도 굉장히 큰 도움을 주거든요. 그리고 이어서 음가가 비슷해서 결국 헷갈릴 수밖에 없는 특별한 낱말들이 있어요. 그런 일부 낱말들은 따로 시간과 에너지를 들여서 학습할 필요도 있어요. 맞춤법이죠. 틀리는 글자는 계속 들리거든요. 자, 이 시기에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쓰기인데요. 우리 저학년 아이들 생각보다 책 많이 읽거든요. 이 시기에 아이들 독서량이 가장 많아요. 그러니까 인풋은 충분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반면에 읽기에만 그치다 보니까 생각보다 아웃풋이 부족할 수도 있거든요. 모든 인풋마다 아웃풋이 동반되어야 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의도성을 가지고 써볼 기회를 주실 필요는 있어요. 그런데 내 아이가 우선 쓰긴 너무 어려워해. 그렇다면 이때 가장 좋은 쓰기는요, 경험 기반 글쓰기예요. 가장 대표적인 게 뭘까요? 일기죠. 생활문. 가장 부담 없이 쓸 수 있는 글. 겪었던 일이죠. 너무 심적인 부담을 가지지 않고 그리고 평가받지 않으면서 그렇게 써볼 기회를 계속 주셔야 돼요. 그리고 아이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게 굉장히 짧은 감상문이죠. 흔히 말하는 책 읽고 한 줄 쓰기, 세 줄 쓰기, 10줄 쓰기, 이런 거. 이 시기 아이들 쓰기 활동에 가장 중요한 것은요, 첨삭에 너무 신경을 쓰지 않는 거예요. 아, 쓰는 게 재밌다, 그렇게 어렵지 않네, 나도 쓸 수 있겠는데, 이런 감정이 들게끔 만들어주시면
알려주시는 게 목표예요. 유려한 글쓰기, 화려한 문장, 풍부한 표현 이런 것들은 다음 단계입니다. 자, 이제 3, 4학년은요. 본격적으로 학습이 시작되는 시기죠. 용어나 개념어 같은 것도 점차 복잡해지고 학습 난도가 훅 올라갑니다. 애들이 보게 되는 국어 교과서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교과서에 글밥도 굉장히 많아지죠. 그래서 이 시기에 중요한 것은 교과 내용을 제대로 이해를 했는가, 본격적으로 학습 개념어가 등장하기 시작하고 어려운 낱말들이 난무하는 글을 읽으면서 누군가는 꼼꼼하게 읽고 또 누군가는 대충 어린 짐작으로 그냥 흘려버린단 말이에요. 그냥 흘려버리기에는 좀 아쉽습니다. 아이가 잘 이해하고 넘어갔나? 이걸 가장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가장 쉬운 방법은 관련 문제를 풀어보는 거예요. 문제집을 사서 거기 있는 많은 양을 풀기보다는 어느 정도 알고 넘어가는지, 헷갈리는 건 무엇인지 그걸 파악하기 위한 거거든요. 이 시기에 아이들에게 문제 푸는 기술을 익혀주려고 문제를 푸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단원평가 정도의 문제량 이 정도쯤만 풀게 하는 것이 학습적인 부담은 적고 나의 학습 수준을 어느 정도 확인할 수 있는 지표가 될 수는 있어요. 요즘 얼마나 좋은 세상입니까? EBS에 들어가시면 AI 학습 단추라고 하는 프로그램에서 학년과 단원 그리고 문제 난이도까지 선택을 해서 거기서 무료로 문제를 풀어볼 수 있어요. 딱 그 정도쯤. 당연히 이 학습도 에듀넷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느 정도 알고는 넘어가는 건지 모르는 부분은 좀 없는지 이걸 알아차리게 하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 문제를 풀어보는 거예요. 물론 아는 만큼 적어보게 하는 그런 백지 공부가 메타인지를 자극하는 좋은 방법이긴 하지만 어린 아이들에게는 좀 어려울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조금은 효율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풀어보는 것도, 최소한의 문제를 풀어보는 것도 나쁘진 않습니다. 틀린 문제는 왜 틀렸는지, 어떤 개념을 헷갈려 했는지 꼼꼼히 짚어보는 복습 굉장히 중요합니다. 매 단원이 넘어갈 때마다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되면 학습 공백 적어지겠죠. 자, 그리고 3, 4학년 아이들은요. 국어사전을 가지고 놀게 해주세요. 이번에 새롭게 적용된 2022 개정교육과정에서도 굉장히 중요하게 다뤄지는 활동 중 하나가 바로 국어사전입니다. 사전을 활용하는 장점은 정말 많죠. 애들이 모르는 단어 뜻은 대강은 알 수도는 있겠죠. 그래도 자신이 지레 짐작하는 그 뜻이 정말로 맞는지 이걸 점검하는 것도 정말로 좋은 공부가 되거든요. 이렇게 되면 문장과 글에 대한 이해도가 굉장히 높아집니다. 그런데 종이사전 정말 좋은데요. 만약에 여의치 않다면 우리 검색이라도 허용하자고요. 어쨌든 종이사전을 본다 치고 내가 찾고자 하는 그 단어를 종이사전 넘기면서 찾는단 말이에요. 아이들이 이걸 볼 때 자연스럽게 여러 단어들도 함께 볼 수밖에 없거든요. 즉 인접되어 있는 어휘들도 함께 익히게 되는 겁니다. 눈으로라도 다이어, 유이어 발음이 비슷해서 인접해 있는 그런 단어들 같이 통째로 익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사전을 찾다 보면 한글의 언어 체계를 훨씬 더 정교하게 잡을 수가 있어요. 자음과 모음의 순서, 그리고 결합관계. 요즘에는 워낙 검색이 일반적이다 보니까 사전을 실제로 잘 못 찾는 애들이 정말로 많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그 중고등학교에 올라가면 문법 체계로 이거 다시 나오거든요. 자, 그러니까 국어사전 활용하는 가장 좋은 시기 초등 3, 4학년이라는 거 잊지 마세요. 자, 이 시기의 아이들 어휘력을 길러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눈에 보이지 않는 추상적인 단어들, 예를 들어서 사랑, 행복, 구조적이다, 의도적이다 이런 단어들 좀 어때요? 추상적이어서 설명하기도 어렵고 아이가 이해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이런 단어들에 노출될 수 있도록 주변에서 도와주는 게 중요해요. 아이가 엄마한테 막 자랑한다고 자기가 정리한 공책을 막 보여주면서 엄마, 나 노트 정리 엄청 깔끔하게 했지.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면 우와, 구조적으로 잘 정리를 했네. 제가 뭐라고 반응을 했어요? 깔끔하게 적었네 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고 구조적으로 적었네. 이렇게 의도적으로 쓸 수 있는 일상어를 한 반 단계쯤 높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도 자연스럽게 맞아, 일부러 선을 그어가지고 내가 구분해서 정리를 했잖아. 이렇게 대답을 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 그때 아, 그래, 넌 계획적으로 한 거였구나. 그래서 어쩐지 보기가 더 쉽더라. 너 의도성이 엿보인다. 구조적이다, 의도적이다, 계획적이다. 이런 추상적인 개념어를 일상 속에서도 이렇게 쓸 수 있구나. 이걸 부모님이 의도적으로 좀 알려주시는 거예요. 자, 어휘를 확장시켜주기 위해서 유의어를 활용하는 방법도 좋아요.
같은 뜻이지만 조금 더 다양한 표현을 알려주시는 거죠. 자, 예를 들어서 도와주다라고 하는 별 한 개짜리 표현을 했다면 아이는 도와주다라고 얘기했지만 부모는 누군가에게 지원을 잘 해줬구나 이런 식으로 말을 바꿔주는 거. 걱정했어. 이 말을 염려스러웠어. 감동했어. 감격했어. 이런 식으로 바꿔서 말해주면 저런 표현도 있구나 이렇게 자연스럽게 익힐 수도 있겠죠. 아이들이 어릴 때는 사과, 해, 나무 이런 형체가 갖춰져 있는 그런 단어 같은 것을 그림은 이거야 낱말은 이거야 이러면서 막 낱말 카드 그림 카드 보여주면서 익혔던 그런 경험들 떠오르시죠. 그런데 앞에서 예시를 든 구조, 구분, 지원하다, 염려하다 이런 보이지 않는 개념어들은 따로 의도를 가지고 시간을 좀 들여야 돼요. 어쩌면 독서를 많이 하는 아이는 자연스럽게 습득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경우는 대화 속에서라도 잘 익힐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억지로 막 문제집을 막 풀릴 필요는 없습니다. 일상 대화를 할 때 조금 더 풍부하게 어휘를 구사하는 것만으로도 좋은 효과를 가져올 수 있어요. 자, 어휘에서 또 하나 중요한 것은 같은 범주의 단어들을 한꺼번에 묶어서 가르쳐주는 것도 효과적이라는 겁니다. 만약에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를 배운다면 그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게 또 뭐가 있어요? 뭐 애정도 있고 우정, 연민, 애틋하다 이런 관련 어휘들도 마치 그물처럼 뻗어나가듯이 이렇게 익히게 된다면 어휘를 단순하게 암기하는 게 아니라 의미를 연결해서 확장해 나갈 수 있거든요. 이것도 한 가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우리 아이들 어휘력이 자라는 시기에 어른들의 말 한마디가 큰 영향을 미친다는 거 기억을 해주시고요. 제가 또 한 가지 언급드리고 싶은 것은 이 어휘라고 하는 건 특정 학년이 되어야지 이 정도 수준은 가능해. 이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초등 저학년도 충분히 가능하니까 우리 가족 내에서 좀 더 다양한 어휘를 사용할 수 있도록 약간의 노력을 좀 더하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3학년 이상 아이들은 독자를 의식한 글쓰기 경험을 주시면 좋겠어요. 아이들이 단순히 내가 쓰고 끝 다 썼다 이게 아니라 외부 독자를 떠올리면서 그렇게 글을 쓰게 하는 거예요. 이때 가장 좋은 방법은 뭘까요? 바로 글쓰기 공모전입니다. 내 글을 다른 사람이 읽으면 어떤 느낌일까? 그러면 이 부분을 조금 더 분명하게 써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내가 쓴 글의 구조와 그리고 표현을 스스로 한번 수정을 해보면서 그런 퇴고의 과정을 거치게 되는 거죠. 평소에 쓰는 일기나 습작의 과정과는 달리 목표와 마감과 퇴고 이걸 더 진지하게 생각하면서 아이들이 글을 쓸 수 있는 기회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의도적으로 상을 받든 안 받든 결과가 중요한 건 아니거든요. 그냥 우리 아이들이 한 단계 높은 수준의 글쓰기 역량을 기르는 게 목표이고 이때 어딘가에 참여하는 것은 굉장히 큰 동기가 될 것이라는 거죠. 자, 이제 초등학교의 마지막 구간 5, 6학년입니다. 우리 이 시기에는 중학교 진학도 앞두고 있는 고학년 언니 오빠들이다, 그죠? 학습적인 역량을 본격적으로 다지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어려운 글을 만나도 작가의 의도를 파악하고 그리고 자기 생각을 자유롭게 표현을 해보고 조금 더 수준이 올라간 단계에 진입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5, 6학년쯤 되면 그냥 글을 읽고 그렇구나 여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왜 이렇게 주장했지? 근거는 뭐야? 충분한가? 이런 비판적으로 보는 연습도 해야 돼요. 그리고 나아가서 자신의 의견도 논리적으로 표현할 수 있어야 되겠죠. 생략되어 있는 그리고 함축되어 있는 그런 내용이나 숨겨진 의미를 추론할 수 있는 그런 고차원적인 사고까지 요구되는 것이 이제 5, 6학년, 이 고학년입니다. 같은 단어라도 상황에 따라 그리고 문맥에 따라 조금씩 다른 의미를 지니는 경우도 많아지고 문제나 선제에서 제시된 의미, 이 본문 속에서 맥락적 의미가 다르게 쓰이고 있다는 것을 찾아낼 수도 있어야 돼요. 그래서 아이들이 단순하게 글은 읽고 끝내는 게 아니구나. 글 속에는 논리적인 구조도 있고 함축적인 의미도 있고 추론을 해야 작가의 의도를 파악할 수도 있구나. 이런 걸 깨달을 수 있는 기회, 생각할 수 있는 기회, 이런 게 필요한 시기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읽는 모든 글마다 이렇게 에너지를 다 쏟을 수는 없고요. 적어도 교과서에 있는 텍스트 정도는 어차피 학교에서도 꼭꼭 씹어 읽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더 아이들 혼자서 더 깊이 읽게 하는 경험을 가져보면 좋아요. 그리고 5, 6학년은 토론, 토의가 정말로 많아지거든요. 이런 수업을 위해 따로 논술학원, 스피치학원 등록한다? 이런 건 아니고요. 가족끼리 해보세요. 뭔가 가족끼리 토론한다? 토의한다? 굉장히 거창한 것 같죠? 아닙니다. 식사 시간에 도란도란 앉아가지고 아니 오늘 뉴스에서 이런 사건이 있었다는데 너는 어떻게 생각해?
생각해? 엄마는 혹은 아빠는 이런 부모님의 의견도 이야기를 해보고 그런 과정에서 우리 의견 중에 공통점과 차이점도 한번 찾아보고 또 나의 경험도 한번 비춰보고 이런 일련의 대화가 밥상머리 대화죠. 이게 토론이고 토의예요. 이렇게 입을 떼본 경험을 가정에서도 많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얘기예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너무 거창하게 생각하지도 마시고 돈을 들여야 할 일이라고도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서로의 의견을 묻고 주고받고 근거를 한번 들어보고 왜 그렇게 생각해? 그렇게 생각하는 데는 이유가 있어? 이런 의미 있는 대화를 주고받는 거다라고 편안하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디지털 기기나 PPT, 영상 매체 이런 새로운 매체들로 아이들이 자신을 표현하는 시대거든요. 단순하게 글뿐만 아니라요. 당연히 본인이 쓴 글을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소개를 하기도 합니다. 특히 교육과정이 바뀌면서 정보 시수도 대폭 늘어났어요. 더불어 이 5, 6학년 아이들 국어 시간에도 사진, 동영상, 글, 그래프, 신문기사 또는 도표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발표하는 그런 수업들 정말로 많습니다. 아이들은 이런 활동을 통해서 글은 단순히 종이에다가만 적는 게 아니구나.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되고 그리고 또 소통하는구나. 이걸 배우게 되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은 가장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이런 것부터 고민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본인이 선택한 그런 매체를 능숙하게 다루면서 그걸 써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뛰어난 스킬을 가지진 않더라도 다룰 수는 있으면 좋아요. 자,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요것도 챙겨야 되고 우리 고학년 부모님들은 마음이 조급해지죠.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되는 게 읽고 쓰기에 지치지 않도록 하는 거예요. 지금부터 대입까지는 굉장히 긴 여정이거든요. 특히 독서는 이 시기가 되면 어느 순간 보면 이미 저기 호수내로 밀려나고 없어. 이때 부모님이 의식적으로 독서할 분위기를 만들어주지 않으면 책은 정말로 멀어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다음 이어지는 독서편에 다시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자, 오늘은 제가 초등국어를 학년별로 쭉 훑어봤습니다. 자, 다시 정리를 해보자면 1, 2학년은 뭐였어요? 한글 완성, 그리고 기초적인 맞춤법, 그리고 경험 중심 글쓰기 이걸 부담 없이 꾸준히 하는 거. 자, 3, 4학년은 학습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시기라고 했죠. 교과서 내용을 완전하게 이해를 하고 넘어가는 그런 습관을 다지는 거, 그리고 어휘 중에서 추상어 학습, 일상에서 잘 챙겨주시라는 거, 그리고 사전 활용하는 거 제가 강조드렸어요. 자, 5, 6학년 같은 경우는 비판적 읽기, 토론 토의, 다양한 매체 활용하는 거, 이 부분은 잘 챙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국어 공부에서 절대로 빼놓을 수 없는 게 바로 독서죠. 읽는 거. 제가 독서 이야기는 양이 많아가지고 저학년부터 고학년까지 또 이어서 중학생까지 어떻게 이어갈지 다음 영상에서 다시 자세히 안내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조만간 이 각각 영역별로 그리고 학년별로 우리가 아이들을 잘 도울 수 있는 방법들을 현실적인 방법으로 곧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굉장히 전반적인 포괄적인 내용을 전달드렸고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다시 이어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럼 곧 다시 만나요. 안녕!